지금 세계 안보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 또다시 강한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백악관에서 마르크 위터 나토 사무총장과 비공개 회담까지 했지만 분위기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는 단 한 문장으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나토는 없었고 우리가 필요할 때 그들도 없을 것이다. 사실상 동맹에 대한 신뢰 붕괴 선언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트럼프는 다시 그린란드를 꺼냈습니다. 덴마크 자치령인 이 지역은 북극 전략 요충지이자 자원과 군사적 가치가 큰 곳. 트럼프는 과거에도 미국이 가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군사 옵션과 관세 압박까지 거론하며 전 세계에 강한 반발을 샀습니다. 이번 재언급은 단순한 발언이 아닙니다. 나토 탈퇴 가능성까지 연결될 경우 그린란드를 견제할 국제적 장치 자체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트럼프는 동맹국들에게 선택을 요구해왔습니다. YES면 협력, NO면 기억하겠다. 이건 협상이 아니라 사실상 압박입니다.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상황. 미국의 안보 우산이 필요한 동시에 주권과 영토 문제까지 걸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벌어지는 변화는 단순 외교 갈등이 아닙니다. 나토 결속 흔들림, 미국의 선별 동맹 전략, 북극 패권 경쟁 재점화.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입니다. 미국은 동맹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미국 우선주의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전 세계 안보 지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조용하지만 가장 위험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가장 빠른 국제 정세 받아보세요. 충격적인 사건이 드러났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식당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전직 교육청 간부가 결국 구속 송치됐습니다. 이 남성은 무려 2달 동안 여러 식당 화장실을 돌며 100개가 넘는 불법 촬영 영상을 남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피해자가 정확히 몇 명인지 아직도 파악조차 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사건은 한순간에 들통났습니다. 송별회가 열린 식당 화장실, 라이터처럼 생긴 카메라를 수상하게 여긴 손님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공범도 아닌 계획적으로 반복된 범행. 더 충격적인 건 이 사람이 교육 현장을 관리하던 전직 장학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의 교육을 책임지던 위치에서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사회적 분노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인물을 파면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일까요? 불법 촬영 범죄는 한 번 찍히면 평생 지워지지 않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건 이건 단순 범죄가 아니라 삶을 무너뜨리는 범죄라는 점입니다. 더 강한 처벌과 확실한 예방 대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을 수 있는 범죄, 끝까지 관심 가져야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중요한 사건 계속 받아보세요. 단돈 1,000원이 한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흉기를 휘둘러 주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결국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사소했습니다. 왜 로또를 안 주냐? 현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던 1,000원짜리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식당 주인 부부에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순식간에 흉기 난동으로 번졌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향해 무차별 공격. 아내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단 한 번의 선택이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재판부는 단호했습니다. 잔혹한 범행이며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 결국 무기징역 선고와 함께 전자장치 15년 부착이 명령됐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증과 불면증 치료 이력을 주장하며 심신미약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범행 전후 행동을 보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었다. 즉,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분노 범죄가 아닙니다. 이유 없는 공격, 통제되지 않은 폭력,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상황. 이른바 묻지마 범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이 사건 하나가 아닙니다. 이런 범죄가 반복되는 현실, 그리고 언제든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회는 과연 안전한가? 그 질문이 다시 던져지고 있습니다. 더 빠르고 중요한 사건,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받아보세요. 지금 한국경제, 겉은 괜찮아 보이지만 속은 어떨까요? 올해 1월부터 2월까지 나라 살림 적자가 무려 14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적자만 보면 심각해 보이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세금이 크게 늘었다는 점입니다. 총 수입은 121조 원, 작년보다 무려 18조 원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국세 수입이 크게 늘었습니다. 근로소득세 증가, 부동산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 상승,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 증가, 주식거래 폭증으로 증권거래세까지 증가. 쉽게 말하면 국민들이 더 벌고 더 쓰고 더 투자했다는 의미입니다. 그 결과 적자는 여전히 크지만 오히려 작년보다 3조 9천억 원 줄었습니다. 재정 상태가 조금은 개선된 모습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출도 함께 늘었습니다. 총 지출은 128조 원, 작년보다 12조 원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돈을 더 쓰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숫자 하나, 국가 채무, 즉 나라 빚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채무는 무려 1312조 원, 한 달 만에 26조 원이 늘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 국채 금리가 상승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중동 리스크, 국제유가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 즉 전 세계 불안이 한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은 국고채 보유를 줄이고 있습니다. 한 달 사이 7조 원 감소. 이건 시장이 조금씩 리스크를 줄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세금은 잘 거치고 있다. 적자는 줄었다. 하지만 빚은 계속 늘고 있다. 글로벌 불안까지 겹치고 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겉은 안정, 속은 긴장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가 경정 예산까지 반영되면 이 흐름은 더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일까요? 아니면 경고일까요? 경제 흐름 놓치지 마세요. 지금 한국 경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릅니다.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가계 여윳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무려 269조 원. 돈이 없어서 힘들다는데 왜 여윳돈은 더 늘어난 걸까요? 이유는 의외로 단순합니다. 소득은 더 늘었고 지출 증가보다 더 빠르게 벌었고 아파트 신규 입주가 줄면서 큰 지출이 감소했습니다. 즉, 쓸 돈은 줄고 버는 돈은 늘면서 자연스럽게 남는 돈이 커진 겁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정답은 투자입니다. 주식, ETF, 펀드, 보험과 연금, 특히 주가 상승 영향으로 주식 투자 자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변화, 가계부채 비율이 낮아졌습니다. GDP 대비 88.6%, 코로나 이전 수준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 가계부채 증가 속도 둔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기업은 어떨까요? 정반대입니다. 기업은 투자를 줄였습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에 돈을 빌려 사업을 키우기보다 몸을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큰 변수, 정부입니다. 정부는 오히려 돈을 더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순자금 조달 규모가 역대 최대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쉽게 말해 가게는 돈이 남고 기업은 투자를 줄이고 정부는 빚을 내서 쓰고 있는 구조. 이 구조가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경제의 중심축이 민간에서 정부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금 상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개인은 돈을 쌓고 기업은 멈추고 정부는 쓰고 있다. 이 흐름이 계속되면 경기 회복일까요? 아니면 침체의 신호일까요? 지금 한국 경제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경제 흐름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빠르게 받아보세요. 검찰 내부 갈등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 그 사건이 다시 법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로 채널어 사건을 둘러싼 후폭풍입니다. 이정현 수원고 검장이 자신에게 내려진 정직 징계가 부당하다며 법무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섰고 첫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사건의 핵심은 징계의 정당성입니다. 법무부는 연구 논문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았고 연장 승인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검사장급에게 내려진 징계로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고검장 측 주장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단순한 과제 미제출 문제가 아니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된 인물, 이전 정권에서 미운 털이 박힌 상황, 정치적 배경이 작용한 징계, 즉 징계가 아니라 보복성 인사라는 주장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 징계 소송을 넘어 정권 교체 이후 검찰 내부 갈등의 상징으로도 해석됩니다. 특히 과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의 충돌, 그리고 채널어 사건 수사 지휘 이력이 이번 논란의 핵심 배경입니다. 결과도 주목됩니다. 채널어 사건 기자는 무죄 확정. 한동훈 당시 검사장 무혐의. 하지만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은 징계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상황입니다. 이 고검장은 이후 법무연수원으로 발령되며 사실상 좌천됐지만 최근 다시 고검장으로 승진하며 복귀했습니다. 그럼에도 징계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결국 법정까지 이어진 겁니다.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은 단 하나입니다. 이 징계는 정당한 처벌인가 아니면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과인가. 다음 변론은 6월 18일. 이 판결 하나가 검찰 조직과 권력의 관계를 다시 흔들 수 있습니다. 지금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소송이 아닙니다. 검찰, 권력, 그리고 정치. 그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다시 묻는 사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 계속 받아보세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 단순한 미사일 시험 수준이 아닙니다. 북한이 게임 체인저급 무기를 공개했습니다. 바로 집속탄을 장착한 탄도미사일입니다. 집속탄, 일명 확산탄. 하나의 탄두 안에 수십에서 수백 개의 자탄이 들어있다가 공중에서 터지며 사방으로 퍼지는 구조입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는 무차별 살상 무기. 그래서 악마의 무기로 불립니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이란이 이 무기를 사용하면서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방공망을 뚫는 장면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이 전술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1가 즉 KN-23에 집속탄 탄두를 장착해 시험 발사했습니다. 그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축구장 10개 규모를 초토화 가능. 단 한 발로 넓은 지역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왜 위험할까요? 기존 미사일은 하나의 목표를 타격합니다. 하지만 집속탄은 다릅니다. 공중에서 분리, 다수의 자탄 낙하, 동시에 여러 지점 공격, 방어가 훨씬 까다롭고 피해는 훨씬 넓어집니다. 여기에 끝이 아닙니다. 북한은 추가로 다른 현대전 무기도 시험했습니다. 정전탄 전력망 마비, EMP 전자기 펄스 통신 레이더 마비, 즉 단순 공격이 아니라
국가 기능 자체를 멈추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다행히 군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공중에서 분리되기 전 탄도미사일 단계에서 요격 가능하다. 하지만 변수는 있습니다. 동시 다발 공격, 방공망 포화, 민간 지역 피해 가능성. 또 하나 중요한 사실. 집속탄은 국제적으로 금지 움직임이 있지만 한반도는 예외입니다. 남북 모두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 즉, 실제 사용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북한이 보여주는 건 단순한 무력 시위가 아닙니다. 중동 전쟁 전술학습, 비대칭 전력 강화, 실전형 무기 개발 가속.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건 위협일까? 아니면 실전 준비일까? 한반도 안보 지형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군사 이슈 놓치지 마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빠르게 받아보세요.